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해 식약처는 성인이 매일 몇십 개 단위로 먹어도 문제 없을 정도의 독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사태가 공장형 밀집 사육의 결과인지라 최근 흙 목욕으로 진드기를 닭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사로 키운 닭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운동장에 재래닭을 자유롭게 방사시켜 키운 생협의 유정란에서 1979년 이래로 판매가 금지된 DDT 성분이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검출됐습니다. 이미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는 DDT이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사용됐었다는 토지에서 과거 사용된 DDT가 남아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산모 82명 중 81명의 모유에서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DDT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죠. 과거 과수원이나 집에서 마구 쓰였던 DDT는 반감기가 최대 24년이라 인체에 잔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식약처가 향후 독성물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동안 상실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런 화학물질이라는 먹거리 사태는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을 조작하고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소비에 관한 패러다임 자체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인간, 동물, 환경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소비를 이번 기회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닐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발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갈새남인데 바람이 새는 남자인데 오프닝을 딱 해보면 괜찮다. 오늘은 좀 덜 세겠구나. 윤리적 소비. 네, 그렇죠. 예. 저 세대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갑자기. 아니, 이게 윤리적 소비라는 단어를 듣긴 하지만 이건 뭐랄까요. 환경운동하는 분들이나, 일부 예민한 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먹어왔는데 뭘 이렇게 생각해왔거든요. 적어도 지금 어린 세대는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네, 달걀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모두 다 이 공장식 육식에 대해서 굉장히 도축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문제제기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실 이거 유럽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달걀을, 계란을 싸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닭이 대략 A4지 한 장 크기 케이지에서 그것도 한 층이 아니라 막 12층짜리 밀집 사육을 하니까 거기 한 마리만 문제가 생겨도 다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취재 때문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불이 24시간 켜져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 끔찍한 환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왜냐면 흙에서 키우면 닭이 흙을 뒤집어서 진드기를 알아서 털어낸다고 하는데, 그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썼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이제 윤리적 소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설비를 이렇게 12단까지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케이지 넓이도 좀 넓히고, 동물 관점에서 보면, 불빛도 그렇게 24시간 키우면 안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그런 걸 강제하는 법안이 있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많이 단을 올리면 올릴수록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 그 AI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물론,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단히 유난할 정도로, 유별날 정도로 무능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살처분을 한 80만 마리 했단 말이죠. 예. 그때. 유럽에서는 몇만 마리 수준에서 끝났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우리는 그때 3천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어요. 네, 구제역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살처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이렇게 알 낳는 기계 취급을 하면
이런 복수를 당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역습당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국가 단위에서 어릴 때부터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겨레 신문 발로 국정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국정원이 소위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에 돈을 냈다라는 보도입니다. 단체 이름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곳인데요. 2010년 국정원이 약 1년 동안 이 단체에다가 한 지회당 5천만 원 안팎으로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는 서울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11개 지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금 출처는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고 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댓글 부대죠, 이게. 예. 예비군 훈련, 한마디로 예비군 훈련 때 강사들을 국정원이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네, 안보 강연이라는 핑계로요. 강사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서 김대중 노무현 당선은 북한의 정치적 도발이 성공한 사례였다. 광우병 촛불 시위는 종북 세력의 선동이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다닌 겁니다. 국정원 돈을 받으면서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거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 혹은 진보 진영 자체가 종북이다.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탄생한 거예요.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보는 아무 상관없는 예비군 훈련 받으러 들어가면 김대중 노무현이 종북이었고 북한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런 걸 안보 강연이라는 이름 하에서 했었죠. 네, 주로 촛불 집회를 또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진짜 안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안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목적은 진보 진영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그때 유포됐는데 종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유포한 당시에 소위 논객들이 있어요. 또 저는 이분들과의 커넥션도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최상위 단위에서 안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종북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그렇게 짜진 다음에 최말단에서 이런 강사들이 그런 강연을 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 계획 중에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이 단어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이. 네, 강사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김성욱 씨라고요. 한국자유연합 대표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소위 알파팀이라고 해서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보다 훨씬 유명한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자기가 종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스스로 떠올린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하에서 그런 역할을 주어졌고 그걸 수행한 사람들인 거죠. 그 관계도 따져봐야 된다, 이번 수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을 결국 보훈처장에 앉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요. 2011년에 2월 달에 국가보훈처장이 되는데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 최장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국가보훈처장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을 받아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보훈처에 앉힌 다음에 5.18은 북한의 지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지 마라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네, 재창을 금지하게 된 거죠. 보훈처가 종북 장사를 하는 정치기관이 된 거예요. 보훈처가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당시에 DVD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보훈처가 만들어서 배포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대부분 민주화 운동을 종북으로 헐뜯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정권은 정치 기부였어요. 완전한. 이걸 보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면교사로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네, 관련 안보교육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 달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주민했고,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안보교육을 부활시키는데, 여기에 강사 70%가 국발협, 그러니까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조정했다고 하는. 예, 돈을 냈다라고 하는. 돈을 냈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김대중 노무현을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단어를 안보로 바꿔서 안보 교육을 강화하라고 한 다음에 실제 안보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이 성공한 사례라고. 그런 교육을 10년간 받아왔어요. 친북 좌파들이 언도에서 성공한 사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다녔다라는 거고요. 종북이라는 단어가 이때 탄생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요,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해당 공무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해당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이 되다 보니까 재판장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된 이유는 이제 수사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통상. 이 경우는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변호인 측, 그러니까 우병우 측 증인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반대신문, 검찰의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냥, 그 거짓말을 따지도록 내버려 두는데, 어제는 판사가 거짓말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해서 변호인 측 증인을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하라고 직권으로 명령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그렇죠. 일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예, 그쪽, 측에서 나온 증인이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거거든요. 예. 이 판사님의 이름을 좀 기억해둬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에서 재판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나 하여튼 행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증인들이 굉장히 아예 안 많습니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증언을 거부했었죠. 증언을 거부했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사법부의 어떤 위신이 당연히 떨어진 것도 있고요. 화가 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경우에는 이 판사님은 직권으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냥 관례적으로는 본인이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이다. 네. 왜냐하면 휴대전화 교체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파악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용들이 다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마인드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 네.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 17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새로 생긴 최신 교정시설인데 여기에는 최순실 씨도 수감돼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수용된 곳은 6.5제곱미터의 독거실이고요. 심장질환 탓에 가까운 병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김 전 실장 쪽의 설명입니다. 그 전에 있는 곳은 기차 타고 5시간 가는 곳입니까? 예. 김기춘, 왜냐면 이런 최신 교정시설로, 이감되길 원하는 수감자도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선택받은 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니었으면 이감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최신 시설이고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하니까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수용자 인권 문제는 중요한데, 말씀처럼 모두에게 평등하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감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어서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각 부처의 장만 바뀐 거니까요, 아직은. 자, 다음 수는요? 네,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의 임기의 성과를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반면에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다라는 자평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월호 참사 후에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했다 자평했지만요. 왜 구조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백서 제작에 들어간 예산은 5억 원인데요. 전국에 3,000부 배포됐습니다. 레어 아이템이네요. 3,000부밖에 없다고 하면. 예. 모든 정보는 백서를 발간해야죠. 예. 그리고 아마 중요한 사료가 될 거라고 봐요, 나중에.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다 하는 사료로 널리 회자될 거라고 봅니다.
예. 좋은 내용이네요. 대부분 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85% 완수했다. 근데 왜 탄핵을 당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예, 거기에 대해서 한강욱 전 비서실장이 한 말이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로 일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로. 훌륭하네요. 저는 이런 백서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 예. 하지만 민망한 건 어쩔 수가 없죠. 거기다 국민 예산으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요. 자,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예. 만약에 거기가 반성을 가득 차봐요. 사료가 될 수 없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회고록이 오늘 나옵니다. 이 전 총재는 이 책에서 탄핵의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당 관리에 순응하느라고 제대로 직언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창 전 총재를 갑자기 인터뷰하고 싶네요. 네.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십몇 년 전에, 한 17년 전에 처음, 두 번째 출마하기 직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였었거든요. 저로서도.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저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쓸 수 없었던.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마구 했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첫 공판기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전 국민의당 부단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요.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채널A 보도입니다. 국민의당이 허위 녹취록 발표하기 이틀 전에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이 새로운 의혹 제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 감사 무마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내용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발표를 했다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 수차례 보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묵살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예. 당시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에 거의 육박을 했다가 유치원 발언과 뭐 대선 후보 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해서 반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결사적이었죠,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는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당이 팩트체크가 덜 됐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내부적으로도 얘기하는데도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뭐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추가 정황인 건데. 예. 이준서 최고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보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속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데 대한 간접 정황 정도로 제시된 것 같네요. 예. 네, 검찰 쪽 주장인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요. 오늘 오전 약 4,000명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아프간 전쟁 대응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후보 시절 이야기를 뒤엎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후보 시절에는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소위 이제 미국의 개입주의를 주창했던 오바마하고는 다르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미 발이 깊숙이 들어갔던 사안들에 대해서 발을 빼려고 해도 마무리를 짓고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태도를 바꿨다는 거고. 또 게다가 배너원이 퇴출되고 또 맥메스터가 더 입김이 강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외교적 해법에 실패할 경우에 군사적 옵션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TV조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그렇게 분석하겠죠. 예.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잘 안 되면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뭐 폭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 TV조선은 전쟁이 났으면 좋겠나 봐요. 예, TV조선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가 또 외교적으로 잘 안 되면 군사적으로
군사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하자는 거지. 전쟁은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우리 보수는 전쟁을 원하나 봐요. 예. 실제로 과거에 우리 보수는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갔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원전, 살충제 계란, 그리고 MBC, KBS 사태, 최근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오늘 발음 또 새네요, 갑자기.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을 저희가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현안들 좀 중간 점검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최근에 대만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네. 정전이 발생하자 우리 보수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일시에 이거 탈원전 때문에 네.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다가 결국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탈원전 이러다가는 블랙아웃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요금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블랙아웃 우리 경험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그래서 블랙아웃 경험하고 나서 대안으로 대규모로 이제 원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당시부터. 근데 지금 대만의 사태하고 이번 블랙아웃이 원전 정책 탓이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거든요. 예. 다탄 발전소라고. 여기서 직원이 실수로 연료 공급을 한 2분간 안 해가지고 이게 중단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발전소가 대만 전체 전기 공급량의 12%를 차지합니다. 10분의 1 이상.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니까 이 순간적으로 예비 발전을 돌려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수력 같은 경우는 발전 즉시 전력이 나오지만 예. 원자력을 포함해서 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 모두 다 최소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불을 필요합니다. 떼워야 되니까요. 떼워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2시간 이상 필요하니까 이거는 셧다운돼서 요번에 정상화되기까지 다른 예비 설비 가동 예비를 돌리는데 한 4시간 이상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전혀 원자력 문제와 관련이 없는 직원의 실수. 단순 실수였다. 예, 실수에서 기초한 거고 또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전력 공급 규모가 42기가와트인데요. 예. 우리는 113기가와트 그 전력 공급 설비량 설비 예. 기준으로 규모가요.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한 개 단일 발전소가 대개 2%를 넘지 않습니다. 한 개가. 예. 그러니까 가스 발전소 규모가요. 예. 그래서 이 원자력은 그보다 좀 더 규모가 크지만은 예. 그래서 이런 발전소 한 개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 블랙아웃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예. 그러니까 말씀의 이유는 대만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실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단위의 발전소가 그 정도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 발전소는 2% 정도고 예.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한 5% 이상 7, 8%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예비가동 설비 예비율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되는 전력 부족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력 예비율이 우리가 보통 평상시 한 25%, 한 2, 3%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제일 높았을 때가 한 27% 전력 예비가 남았어요. 그리고 제일 전기 많이 쓰는 때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피크 시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한 14% 이상 설비 예비율, 전력 예비율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만이, 결국은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분을 네. 전기 요금을 올려서 커버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제가 몇 차례 제가 정책이든 우리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거는 전력 예를 들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당분간 한 5, 6년간은 없고요. 그리고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력 예비율이 너무 많아요. 전력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다? 예, 남아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이상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기요금이 싼 거는 미래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미래 부담을 안 한다는 건 어떤 예.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구성이 딱 나오는데 한 3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씩 나눠지는데요. 3분의 1이 발전 비용, 즉 연료비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직접, 석유나 예. 석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비용은? 3분의 1이 네트워크 비용이라고 해서 송배전만 관련된 개통망 관리 비용이 예, 있습니다. 예. 전선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예, 예. 이게 이제 3분의 1, 3분의 1씩 들어가고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 한 3, 4% 정도가 또 뭐에 들어가냐면 이 정책 지원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래 에너지를 부담하고 탈원 그 원전 문제를 그 셧다운 하려면 나중에 원전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3분의 1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3분의 1 정도는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전기요금에 포함시킨 거죠.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 화석연료는 언젠가 고갈될 테니까. 예. 예. 그런 비용을 미리 집어넣는다. 더 이상 이 화석 에너지 우리가 온실가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국제 고갈도 될 테니까요. 예, 고갈도 되고 예. 그다음에 국제 기준에 따라서 온실가스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나 지금 그 중저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그 방사물 폐기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보통 중저준이라는 게 뭐냐면 장갑이나 예. 간단한 작업하고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물 하는 건데 그게 한 300년 걸려요. 피해가 없을 정상 수치로 방사능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원전에서 작업할 때 입었던 옷. 예. 그리고 장갑 이런 그런 거를 걸 하는데도 300년인데 그런 거를 처리하는데도 300년이 걸린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고준위 폐기물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방패장을요. 예. 이 고준위 폐기장이란 건 핵 원료 이런 거예요. 지금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다 그 발전소 내에 쌓아놓고 있는데 예. 이게 그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인체 유해하지 않은 환경이 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뭐 100만 년인가 200만 년인가 그 정도 되는 10만 년 걸립니다. 100만 년보다는 적네요. 예. 그러니까 10만 년. 인간의 그 건축물이 10만 년을 버틸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있고 유럽 국가,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그걸 전기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 싼 건 맞지만 우리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싼 건 맞는데 그런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보다 싼 것이고 그런 예. 걸 포함하면 훨씬 더 비싸질 것이다. 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과 무관하게 예. 실제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될 다른 돈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싸진 거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건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매번 했던 얘기인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님 잘못이고요. 아니 이제 미래 비용을 포함하면 훨씬 더 원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예. 우리는 전혀 지금 원자력 에너지가 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 세금도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전혀 미래 비용 부담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영국 모든 통계에서 한 2020년 이후가 되면 원자력보다는 태양력이나 풍력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보고는 제가 예.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제 반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론들도 있는데 보수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뭐 원자력 학계에서는 본인들의 전공이고 본인들이 그것으로 학위도 땄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고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보수 언론은 왜 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걸까요? 우선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말해주세요. 예, 우리 원전업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수력 원자력 있고 한수원이 있고 또 원자력 문화재단 등이 있는데 한 4개 정도 관련된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홍보비가 연간 한 200억이 넘습니다. 광고. 예, 일단. 광고 홍보비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언론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50억이 넘어요. 50억 정도 광고료. 예. 네. 그러니까 또 기타 무슨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원자력을 왜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광고의 이유는 두 가지죠. 원전이 안전하다.
예. 그런 광고 가끔씩 있죠. 예, 원전이 안전하다는 걸 이데올로기를 사실 그동안 전파해온 겁니다. 그래서 예.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다라는 걸 굉장히 우리 사람들 속은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죠. 예. 원자력, 우리나라 발전소가 무슨 시장 경쟁을 하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이 무슨 소비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상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원자력이 우리가 경쟁 제품과 다투는 게 아닌데 광고를 할까? 예,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광고할 필요가 없네요, 사실.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예. 광고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게 그리고 그 제일 많이 받은 게 우리 그 보수 일간지들이 제일 많이 그 광고비를 혜택을 보고 있어요. 보수 일간지들이. 예.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는 광고비와 관련된 게 있다. 이런 이유도 하나 있을 예. 것 같고 더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이 원자력 문제하고 성장론 개발주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하고 경제 성장이 연계돼 있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재계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있는 거죠. 재계는 계속 싼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은 한국의 전기료가 싸서 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에너지 과다 산업, 전력을 과다 소모하는 산업으로 가서 안 되거든요. 그 인천 이런 제철소들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전기로 그 쇳물을 녹이는 거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기로 할 때는 열 손실이 일정 한 그 35% 이상 열 손실이 생깁니다. 전기가 너무 싸서. 예. 그러니까 이 가스나 석탄으로 그 전기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의 열 손실이 있는 거예요. 네. 에너지 손실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너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그 제철소들이 전기로 그러니까 전기로 쇳물을 녹이는 거죠. 연력하게 역행할 정도로 전기료가 싸군요. 그런 거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예. 싸니까 쓰는 거군요. 전기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업 탓을 할 수가 없죠. 기업은 그게 싸니까. 자기들은 그 경제적으로 맞으니까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를 한번 건설하면 적어도 몇 년, 4, 5년 이상 거기에 이제 건설 사업, 그 소위 대기업들이 건설사를 쥐고 있으니까. 네. 그 이권하고도 좀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리 오륙호기 실제로 이 건설하면은 앞으로 한 10년간은 저 원자력계에서는 안 지어도 될 거로 생각할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 보수 정권 들어오면 다시 원자력 정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티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오륙호기, 신고리 오륙호기만 건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이에 10년 지나가니까. 10년 지나가니까요. 예. 길어봐야 10년 아니겠어? 예,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 정권 텀이 지금 10년 단위로 바뀌니까. 10년 단위, 최근 2번 20년간은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미국처럼 미국도 8년 단위로 계속 바뀌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면 다시 또 그 원자력 친화 정부가 들어서면 또 우리도 먹고 살 게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단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고리 오륙호기만 짓고 나면 더 이상 자기들도 진짜 말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2025년, 30년까지. 그러니까 또 이해가 가요. 요거 한번 지으면 10년인데. 예. 10년이면 뭐 다음 보수 정권 들었겠지만 이렇게 생각한다. 예. 갑자기 이해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니까, 네. 그 정책에 일단 반대해놓고 보는 것도 있어요. 모든 정책에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야당들도 사실은 원자력 비중을 낮추겠다고 다 대선 때 공약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다들 지금 뭐 대선 공약은 다 잊어버리고 원자력 정책이 너무 빠르다. 뭐 너무 성급하다, 졸속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은 탈원전 정책을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원자력이 수명이 닿으면 셧다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원자력 60년간 하겠다는 거 60년간 가요. 앞으로. 그래서 2079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0년간 하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대만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탈원전을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경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이 없다는 게 지금 원자력을 다 셧다운하는 것도 문 닫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을 발전소들은 문 닫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수명이 다 수명이 다 되면요. 탈원전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탈원전이에요. 예. 예.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문 닫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명이 다 하면 그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오륙호기가 만약 건설되면요. 2082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우리 거기 수명이 그때까지 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한 원전이 없는 나라가 되려면 2082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했고, 예, 저희가 이 탈원전 관련해서는,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방송에는. 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살충제 계란 문제. 예. 일단, 집권 여당의 탈원전에 관한 시각은 이해했습니다. 살충제는요? 살충제 계란은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누구 책임이라기 이전에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농피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핵섭이라고 이제 이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인증. 인증 마크가 있는데. 왓썹처럼 들려요. 핵섭.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게 주로 이제 농림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그런 쪽으로 와서 인증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인증기관을 만들고 인증기관을 통해서 그런 수익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 출신들이 그런 기관에 가서 인증 사업을 하니까 그 후배들이 결국은 그 커넥션이 만들어져서 계속 그렇게 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그래서 이제 없다고. 농피아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묵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증기관 설립 허가를 쉽게 내주고 또 인증기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짬짬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각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만들어진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발 독재,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식료품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값을 그때부터 굉장히 제한하기 시작했거든요. 쌀값이나 농산물 가격.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농산물은 매우 저렴하고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닭 같은 경우도 요번에 문제가 된 양계 농장도 AI나 또는 요번에 살충제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이 공장형, 그러니까 밀집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12층까지 있다고. 그건 뭐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층수라고. 움직일 수 없는 닭이 그 안에 닭장 안에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꽤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래서 KFC 아시잖아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못 쓰잖아요, 지금요. 그래요? 그래서 KFC로 바뀐 겁니다. 그럼 그게 왜냐면 환경단체에서 그게 이제 자기들이 특정 부위를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이 닭을 생산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닭이 아니다. 이것은 닭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제. 그래서 기억나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체 풀네임을 불렀지만 지금 KFC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마지막에 치킨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군요. 그게 이제 환경단체의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도 거의 유사한 상태로 지금, 닭을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움직일 수도 없는 여름에 덥고 이런 데서 진드기가 생기는데, 닭이 숫자가 적으면, 그걸 빼내서 청소하고 살균한 다음에 닭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몇만 마리가 되는 걸 할 수가 없죠. 몇만 마리를 다 빼서 그걸 청소하고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닭이 있는 채로 뿌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에 친환경 농장 같은 경우에는 닭을 방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놓고 키우는 건데 우리가 옛날 자연적으로 키웠던 방식이죠. 지금은 다 이렇게 우리에 넣어둔 거니까. 그게 제일 비싼 계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그렇게 키웠는데도 DDT가 이미 땅에 있었던 DDT.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그 문제는 우리가 또 다른 접근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이 차제에 이 토양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시 원전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한번 잘못 쓴 거는 후손에게 엄청난 재앙이 가는 겁니다. 그때 DDT 멋모로 썼다가 지금 3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저주처럼 돌아오는 것처럼 원전도 그래 마찬가지인 거죠. 이 기회에 윤리적 소비라는 걸 저는 민주당에서도 기치로 내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값싼 농산물 가격, 먹거리에 대해서 적정 가격, 그다음에 그에 걸맞는 안전과 환경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새로운 가치라고 좀 보는 거죠. 저도 거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게 제대로 자란 닭에서 나온 달걀인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유럽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농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기술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는 국민들에게 기본권이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식량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 안전 문제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참 이렇게 해서 고기값이 올라가도 할 수 없죠. 자, 살충제 계란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계란만 그럴 것이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그렇죠. 지금 걱정스러운 건 토양이 그 상태라면, 닭이 흙을 먹어서 DDT가 나올 정도라면. DDT가 나올 정도면 밭작물이나 농작물은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죠. 그래서 정말 차제 우리가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농산물이 그렇게 대량 생산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유럽보다 농산물이 싸지 않아요. 이건 유통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농민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유럽보다 제가 아는 기준으로 유럽보다 농산물이 더 비싸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누군가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고쳐 나가려면 유통 문제도 예. 농산물 유통 문제 봉바전이잖아요. 예. 농협이 그런 거 좀 잘하라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엉뚱한 금융사업만 자꾸 하려다가 농협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본연의 업무가 이 농협의 본연의 업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모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길은 MB로 가네. MBC, KBS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하시니까, 제가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이 MBC, KBS 문제는 과거 정권은 사실, 정권에서 사장을 찍어서 바꿔버렸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송이 걸리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어떡합니까? 벌써 4, 5년 지나버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서는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근데 툭하면 이제 우리가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정책회의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국민들 앞에 해당 방송사 로고도 못 들고 가는 방송 장악해서 정부 여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랬어요. 차라리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장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 보고 얘기한 거는 정권이 장악하고 싶은 탐나는 방송부터 먼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나 공정성 회복이 우선인데, 최근에 MBC나 KBS 자체 내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죠. 구성원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시체말로 창피해서 못 살겠다예요. 그분들이. 우리도 그동안은 정말 참고 또 권력이 뒷받침하니까 우리가 숨죽인 채 살았지만, 물론 그 안에서 투쟁은 계속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그분들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고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하는데, 김장겸 사장이나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 진짜 후배나 자기가 소속했던 기관의 미래를 위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죠.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계산은 열심히 탄압을 받아가지고 그 탄압받는 이미지로 나중에 총선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언론 탄압 이미지 받고 무슨 비례대표 받거나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던 그 경력을 쌓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일부러. 그럴 개연성인데, 우리거는 좀 앞으로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게 직접 나오시는 게 재밌군요. 그리고 오늘 하다가만 농협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사자방 관련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비리도 있고 하니까. 자, 요새 유행어입니다. 핫해. 핫해는 유행어인데 본인은 아직 유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최고위원입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했는지 토론회를 하셨는데 했습니다. 100일 토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바른정당 100일이라는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거의 셀프로 자신의 얼굴을 뺨을 막 때리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우리 여기서 여기서 주목을 받게 하죠. 예. 그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100일 평가를 예. 하는 건 좋은데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가 더 문제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예.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예. 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어쨌든 지지율이 7, 80 가까이 나온다는 수치로 거는 나오고 있죠. 예. 수치로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 수치는 예. 지금 10%를 넘기려고 지금 저기는 70, 80이고 여기는 7, 8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낮게 나오면 뭐 5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 100일 평가가 급한 게 아니고 급한 게 아니고 훨씬 급한 거는 우리 100일이다. 예. 왜 이 모양이냐? 네.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원래. 하태경 의원님이 갑자기 훅 나와가지고 일단 자기 뺨을 하나 세게 때리고 나서 그래서 예. 이 100일 자체 헤어스타일도 바꾸셨네. 이건 지지율 비상을 위해서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롤을 한번 감아봤습니다. 한때 이정미 재판관. 저희 PD가 한 사람이 있어요. 모우광 PD라고 있는데 머리를 잘랐더니 IQ가 한 30 정도 떨어지게 보여요. 오늘은 근데 의원님은 한 30 정도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요. 네. 헤어스타일 잘 안 바꿔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롤을 한번 감아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한번 감아 볼까 하다가도 왠지 이 나이에 네. 누가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도 신경을 좀 쓰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님 세대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고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김호준 앵커 볼 때만 해도 저 머리를 언제부터 자신 있게 저렇게 하고 나갔지?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게 놀라워요. 김호준 앵커의 이런 국민적인 폭발적 지지도 그런 자기 혁신에서 나온 것 같다. 이게 자기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기 그럼 관성에서 수염도 기르십시오. 수염도. 과감하게. 저는 수염을 좀 길러봤는데 네. 김호준 앵커만큼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한번 길러볼까요? 네. 확 길러볼까요? 확 길러보고 머리도 기르시고. 머리 좀 해보고. 머리 좀 염색도 해보고. 해버리세요 그냥. 염색은 좀 했죠. 근데 이제 칼라 염색을 네. 해볼까 말까 솔직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면 너 미쳤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한번 들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래 나 미쳤다 하고 튀어나가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네. 급진 보수로 갈 거냐, 급진적인 변화를 하는 보수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온건 보수로 갈 거냐. 안 보여요. 그래봐야 잘. 온건 보수는 안 보인다. 잘 안 보입니다. 급진 보수로 가야 된다. 아니 이게 바른정당 전체가 그러지 못하면 의원님이 한번 머리 하얗게 연색하고 수염도 좀 기른 다음에. 근데 이게 네. 제가 우리 당의 보스면 보수가 아니라 보스면 왕 보스면 이렇게 가자 해서 확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혼자라도 가시라는 거죠. 혼자. 혼자 가면 혼자 왕따 돼요. 이미 왕따 아닌가요? 지금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제가 좀 약간 좀 앞서 나가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다수의 의견,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물론 소수의 반대는 있어요. 예를 들어 5.18이 촛불의 어머니다 이걸 발언했다가 보수 일각에서 많이 맞고 있는데 뭐 대체로 잘했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김대중 빨갱이 빨갱이 몰이한 거 보수 반성해야 된다. 전 실제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머리도 염색 못한다면 겨우 머리인데 머리카락이 뭐라고 빨간색을 해보시려니까 칼라 염색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전 예정 중입니다. 조만간 할 예정 중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럼. 그럼 나도 친구가 있어야 좀 용기를 얻어서 하지. 그럼 제가 염색을 할 때 같이 가는 걸로 방송 중에 한번 약속할까요? 여기서 약속합시다 그럼. 같이 갑시다 칼라 염색. 칼라 염색으로. 색깔을 자기가 고르는 걸로. 색깔을 고르는 것으로. 근데 검은색은 안 되죠. 그 갈색은? 갈색도 안 됩니다. 갈색도 안 되고. 예. 했다면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빨간색 아니면 회색 정도는 돼야 염색했구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죠. 회색. 예. 어쨌든 검은색 제외하고. 예. 그리고 갈색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지. 별 차이 없으니까. 어쨌든 눈에 띄는 걸로. 사진 찍었을 때 차이가 나는 걸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거 오늘 약속. 둘 다 하는 것으로. 이거 진짜 좀 핫한 것 같은데. 자. 정치 주제를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바른정당 100일을 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좀 차분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당의 지지율이 확 오르려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리더.
근데 지금 YS나 과거에 1로 3김 예. 기억하시죠? 예. YS, DJ, JP 예. 이런 리더가 없어요. 그 시절이 아니죠. 이제.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리더로 지지를 올리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승민 사실 후보도 지지율이 그때 7, 8%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 정도 당의 지지율은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비전과 정책인데 우리가 크게 두 번 실기를 했어요. 한 번은 창당 직후에 예. 지지율과 기대가 꽤 높았어요. 그때는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높았죠. 그죠. 한 17%, 20%까지 예. 갔는데 그때 실기한 게 이제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탄핵하고 말고의 차이는 있지만 예. 보수의 다른 정책에 큰 차이가 있느냐. 예. 여기에 그럴 대해서 줄 알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명확한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 박근혜 18세 뭐 그렇죠. 18세 실기를 하고 18세 연령 인하할 때 처음에 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거 사실 제가 주도해서 했어요. 결론을 네. 냈는데 예. 그 다음 날 그 회의에 참석 안 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예. 우리 보수가 어른들 표를 얻어야 되는데 18세 뭔 도움이 되냐.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할 얘기였는데 그걸 그렇죠. 바른정당에서 하니까 그럼 얘네 똑같네 그러면서 확 떨어졌어요, 진짜로. 확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바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최순실 국정농단 그 하나만이 아니라 예. 박근혜 시대의 보수 정책 전반에 대한 탄핵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지금 보면 그래요. 근데 네.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한 걸 가지고 무슨 큰 지지율이 떨어지겠느냐 하는 정말 아니함이 있었어요. 전 뼈저리게 반성을 했어요. 그때 한번 확 떨어졌고. 확 떨어졌죠. 그때 떨어진 걸 만회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냉정하고 정치가 냉정하다고 느낀 게 예. 한 번 마음을 이렇게 버리면 마음이 네. 떠나면 다시 오기는 더더욱 힘들다. 예. 주가 떨어지긴 쉬워도 올리긴 정말 힘들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찬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예. 출발은 좋았어요. 우리 유승민 후보만이 취임식 때 예. 그때 이제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 많이 받았죠. 예. 그때 제가 우리 경선 때 주장했던 덧셈 정당.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야당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예. 여당보다 야당이 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 사실 여당도 잡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내부에 그 자기 뭐 정치하는 사람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덧셈 정당 노선을 좀 더 강화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청문회 때 예. 모든 장관들 안 된다는 거. 그랬죠. 이게 예. 발목 야당이 된 거죠. 예. 여전히 옛날 야당하고 뭐가 다르냐. 예. 거기서 차별화 또 실패한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한국당하고 정당을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그건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뭘 구분해서 보냐.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아쉬운 게 그때 이제 정병국 대표가 물러가고 예. 비대위원장 이야기할 때 그냥 과감하게 비대위원장 경선하자. 나도 출마할게. 예. 하태가 그때부터 질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지도부 없는 상태로 갔어요. 한동안 갔죠. 한 두 달 정도 갔죠. 그때 그러다 스탠스가 보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아니죠. 그때 스탠스는 한국당 스탠스랑 별 차이가 없었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주장하는데. 그건 이제 지도부 목소리가 아니기 예.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당의 목소리로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 모든 후보들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과 주장이 거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때 이혜원 대표나 저나 예. 저도 그때는 이제 뭐 강경화, 김상조 화끈하게 밀어주자. 예. 그건 우리가 추진하던 경제 민주화나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도 새로운 외교에 맞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내부에서 김상조 있었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가 된 이혜원 의원이나 의원님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결이 같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네. 없죠.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 정도는 진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결이 같을 뿐만 아니라 예. 이거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민주당 내에 김상조가 약하다. 예. 너무 온건하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 김상조 카드는 민주당 내에 내부 분란 카드도 되겠다. 대부 분란 카드 되겠다. 실제로 보세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하고 나서 예. 5대 재벌을 별로 안 건드려요. 그 그건 밑에 단을. 그건 이제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안심한 것은 왜냐하면 5대 재벌은 여태까지 뭐 참여연대 등등 김상조
그 교수 시절에 네. 시민운동가죠. 네. 시절에 실제로 많이 견제를 했고 압박을 해서 좀 개선된 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때는 SK텔레콤의 사회이사 참여연대에서 뭐 절반을 추천한 적도 있고 그만큼 그 5대 재벌은 좀 부분적이지만 네. 변화가 있었고 그 밑에 따는 방치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김상조 위원장 높이 평가하는 게 본인이 이 경제 공정한 시장 경제 이 부분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많은 곳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어쨌든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개별 의원들 몇몇은 얘기를 해서 보도가 되고 그런가 보다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또 반대하는 당론으로 나오니까. 근데 거기 우리가 좀 말린 것도 있는데 이제 청와대가 5대 비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5대 비리 네.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안 뽑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비현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청와대 공격하는 것만 한 거죠. 우리가 대안을 내서 5대 비리 중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청와대만 동의해주면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면서 청와대보다 더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때 전략은 그냥 사과하라였어요. 사과하라. 그렇죠. 계속 사과하라로 간 거죠. 네. 옛날 방식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보수 정당 사이에서도 차별점이 있을 것이고 보수 정당 말이 통하는 보수 정당을 키워야 한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들 꽤 있었거든요. 초반에. 그렇죠. 그러다가 그 목소리 점점 줄어들면서 이거 뭐 똑같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남 탓할 것이 없는 게 바른정당이 그 찬스를 못 살린 거 맞습니다. 실제. 실제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중 플레이라고 가장 하고. 큰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찾아야 되고 그것이 새 정치의 출발이다. 그 두 번 정도 실기를 한 겁니까 그럼? 크게? 2번 실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안 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이죠. 네. 자극을 주기 위해서 100일 평가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 100일 평가를 계기로 좀 더 박차를 가해야죠. 예. 눈은 자꾸 문자 창을 향하시는군요. 이 말을 하는데 여기 올까 안 올까. 저는 문자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문자 안 네. 보고 있습니다.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2번 정도 실기를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말을 하시니까 거기 참석했던 다른 뭐 전문가들도 굉장히 강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장 그 뼈아프게 들었던 말은 안 뜬다. 네. 안 뜨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가라. 왕창 깨져라. 왕창 깨지면 타이밍이 올 거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어차피 안 뜨니까. 어차피 안 뜬다. 이제 뭐 다음 총선 직전에 네. 큰 변화가 있지.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다. 사실 그건 일부 맞아요. 네. 근데 그 말이 또 부분적으로 틀린 게 구청장이나 시구의원들 네. 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전부 다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럼 동네에서 엄청 소리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도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네.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지역구의 그 기반 조직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무너지면 네. 뿌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의식을 안 느끼지는 않는데 정말 절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총선 때는 또 전국 바람이 불기 때문에 네. 뭐 구청장, 시구의원이 아무리 뭐 안 좋은 소리 하고 다녀도 바람 한 번 불면 또 바뀌거든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른정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안락사를 기다리는 유기견 시대가 될 것이다. 와,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무슨 주장을 하거나 정책을 내놓거나 하면 그걸 반대하기만 바빴기 때문에 이게 기성 정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안 보이고 차별점이 안 보이는데 결국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 말을 듣고 왜 좋아하냐. 그걸 한번 곱씹어보고 우리가 또 불만도 있죠. 있겠죠, 당연히. 같이 감안해서 종합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부터 비판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예를 들어서 국민 뭐 보고 정확한 명칭 생각 안 나는데 저도 안 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 맞아서 이제 대국민 보고를 한다면서 지상파에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걸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쇼라고만 공격하고 나면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그럼 내가 그걸 즐겁게 본 사람 나는 뭐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거 있어요. 지상파, 예. 그리고 종편까지 예. 5개 방송인가요? 예. 다 모르겠습니다. 틀었잖아요. 예. 다 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근데 그 방송사가 그러면 그 정권이 잘 보기 위해서 틀었단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다. 시청률이 나온다. 이런 상업적 판단도 작용을 한 거거든요. 시청률도 나왔어요, 실제로. 실제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까? 예.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비판했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 정권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예를 들어 뭐 그렇죠. 지상파 3사 정도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항상 아니, 인기가 있으니까요, 실제. 그렇죠. 제 말은 그걸 보고 싶어 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전에는 억지로 틀어줬잖아요. 지상파 3사가 뭐 대통령 행사가 뭐 시청률이 높을 것 같아서 틀어줬나요? 틀으라고 하니까 틀은 거지. 지금은 실제로 시청률 10% 이상 나와요. 무슨 인기 드라마 수준으로. 그러니까 팔리는 컨텐츠거든요. 이거 왜 팔릴까는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강제로 틀었던 것처럼 정권 찍어 눌러서 하지 않았을까?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을 하니까 이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 하나하나마다 아직도 과거의 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직도 뭐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겠죠. 뭐, 물론, 뭐, 정통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부터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왜 인기가 있는지 단순 파퓰리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인기가 있는 거를 그걸 분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구명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닿아서 더 인기를 얻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쇼를 연예인처럼 쇼를 좋아해서 인기가 올라간다. 쇼를 잘해서. 예.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진정성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평가해보고 우리의 진정성은 왜 전달이 안 되냐. 그 고민을 해야 되죠.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기는 왜 먹히고 우리는 안 먹히지? 그렇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안 먹히는 게 있어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저런 방식으로 전달해도 여전히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예. 아무리 진정성 있는 말 해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로 사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변신을 해봐요, 홍준표 대표가. 그분의 쭉 지금까지 특히 대선 과정 지금까지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죽였다가 살렸다가 또 죽였다가 살렸다가 친박 양아치라 했다가 친박 없다고 했다가 또 친박 친다고 했다가 아무튼 뭐 종잡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 다시 출당하고 친박 친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또 바꿀 그러니까 수는 없을 이제 것 같은데. 우리 꼬셔보려고 그러는 거죠, 바른당. 바른당. 바른당 붕괴 작전인데. 그래요? 근데 뭐 뻔히 보이잖아, 이제. 홍준표 작전이라는 게 이제 뭐 복선도 없고 그죠? 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작전이 치밀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 정말 콩가루라는 게 제가 홍 대표 많이 까잖아요. 네. 엄청 까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 본인은 하태경 뭐 내 급이 아니라 반박 안 할 수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측근들은 좀 반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깜깜 이야기를 해볼까요? 홍준표 대표 홍카시다. 한국의 메카시다. 홍카시. 스트롱맨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스프링맨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풍선껌 대표다. 풍선권 대표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 이제 안 지킨다는 거죠. 네. 금방금방 터진다. 금방금방 이제 자기 말한 거 안 지키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 살렸다 죽였다 가지고 논다. 정치적 패륜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엄청 쏟아냈는데도 한국당 내에서 하태경 비판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띄워줄 필요가 없다고 본 거겠죠. 공개적으로 영향력도 없고. 근데 예. 만나면은 하태경 참 잘한다 더 까라.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말이 그 내부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른정당은 그러면. 바른정당은 어려운 길입니다. 인정합니다. 고난의 행군이에요. 네. 그래서 일관되게 가야 되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비전위원장인데 한 가지 비전이 반공 보수에서 이제 민주적 보수로 탈바꿈해야 된다. 네.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그 국민 통합 의례에 호국 영령뿐만 순국 선열뿐만 아니라 민주 영령도 같이 우리 당 행사할 때는 넣어서 하자. 우리가 민주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뭐 산업화 근대화 세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또 한 가지가 영남 보수에서 우리가 통합 보수로 갈 거다. 그래서 뭐 5.18 택시 운전사 영화 우리 보러 가잖아요. 그게 일회성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보러 가자고 했다가 또 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 내에서도 관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택시 운전사 바른정당이 단체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그걸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남에서는 또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항상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정쩡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게 제 부덕이고 뭐 제 역량 부족인데 그래서 제가 정치력이 좋아가지고 우리 당 20분 확 다 모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죠. 마음인데 그 정도 됐으면 제가 이미 대선 출마했고 이제 또 그런 변화 이 아주 진정성 있는 변화다. 뭐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하고 사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처럼 50%대로 가면 모르겠지만 추격권 안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고착이에요 자유한국당.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접하거나 역전도 한번 했었고 최근에. 그렇죠. 가능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까딱까딱 못 넘어가고 항상 요 정도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 선포식을 어떤 시점에 하고 우리가 이런 보수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로 감을 몇 달 동안 일관되게 보여주면 저희는 지지율이 지금만 10%에서 20%대는 오르다. 일관되게. 근데 이제 문제는 당내에서 이런 공감대를 끌어내고 하는 부분인데. 당내에서 혼자만 이런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의해주는 20명 중에? 네, 20분 중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당에 2명 정도 있는 예를 거 들어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만 해도 다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민주화 운동 출신이에요. 87년에 같이 거리로 나오셨던 분이고 김무성 대표가 그때 언제적 얘기입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재창하자라고 할 때 새누리당 시절이죠. 김무성 대표가 우리 같이 불렀다 그때. 이 노래는 그때는 김무성 대표가 30대일 때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왜냐면 지금 60대대. YS 뿌리기 때문에 민주적 보수 이런 부분에는 공감해 주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통합 보수 같은 경우도 공감해 주는 부분이 많고. 그렇게 바른정당이 일관된 색깔을 어느 쪽이든 가지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건 우리 당에서 찬반이 나뉘는데 복지 보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론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원래 보수는 저부담 저복지. 원래 전통적인 한국적 보수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계속됐기 때문에 성장이 곧 복지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부를 나눠주는 이런 복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것도. 그렇지. 근데 아직도 저부담 저복지 세금 많이 못 거둔다. 이런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좀 치열한 노선 투쟁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1차로 여기까지 하고요. 바른정당 야당의 목소리들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자기들 사정도 급한데 남 탓하고 남 공격할 때가 아니잖아요.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아니 우리가 지금 7%대인데 70%대 정권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우리부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걸 사람들도 느끼거든요. 아니 자기도 앞가림도 안 되면서 지금 그렇다고 남 비판 못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거고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자기 혁신을 먼저 하고 있구나. 이 메시지를 강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 말만 말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예 아니오로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잡을까요?
그건 뭐 정계 은퇴해야죠. 못 잡으면? 못 잡으면 그쵸. 아유 그 무슨 그 쪽팔림 정도도 있지. 아이 뭐 국민의 그 눈총을 무시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내 지지라도 얻어야죠. 염색은 10월에 할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논의하시죠. 지금까지 하태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왜 광주에서 순천으로 출근하면서 나는 서울교통방송을 듣고 있는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나는 시드니에서 출근했는데 왜 서울교통방송을 듣고 있나? 이런 분 많습니다. 시드니에 산다는 분 하나 오셨고 오키나와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항상 전 세계에서 서울교통방송을 듣고 있다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 머리 염색하라는 문자 많이 오네요. 그리고 오전에 홍익표 의원 관련 문자가 많습니다. 이분 누구냐? 홍익표 의원이라고 저희가 소개하고 했는데도 고정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반고정 저희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고정은 자리가 꽉 차서 반고정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사안에 대한 설명을 조곤조곤 잘하셔서 문자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해도 짧다가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마련됐습니다. 칼 플라니 사이용연구소 소장님 요즘 가입자 어떻습니까? 아직 휴가에서 안 돌아오신 모양이에요. 아직 10명으로 못 돌아갔어요? 네. 네네. 자, 아직 10명으로 못 돌아갔답니다. 여러분들 신경 써주십시오. 자, 몰랐는데 오늘 한미 FTA 특별 회기가 개최된다고 해요. 공동위원회. 네. 이게 뭡니까? 한미 FTA 22장 2절을 보면 어느 한쪽이 요구하면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나와서 재협상이라는 건 없고 그 22장 2절일 거다 그랬는데 그 실제로 무역대표부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낸 걸 보면 미국 대통령이 보낸 걸 보면 22.2조에 의거해서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됐고 그 모임이 이제 오늘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의 후속 조치로서. 그런데 재협상이란 말은 원래 이 협정문에 없는 거고 어멘드먼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재협상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다 갈아엎는 뉘앙스인데 그건 정치적 발언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자기가 뭐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는 원래 한미 FTA 원래 문구에 있는 내용 그 근거해서 이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려했던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미 FTA가 끔찍한 협정이었다고 이미 후보 시절에 여러 번 얘기해서 물론 뭐 백인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들 남성 노동자들 특히를 상대로 어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한 해 한미 FTA로 400억 달러를 잃는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아닌 이야기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완전히 사실이 아닌. 미국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원래 뭐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구분 못한다고. 가짜 뉴스를 자꾸 얘기하니까.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분인데 완전히. 그런데 여하간 지금 현재 한미 FTA가 정말 미국에 불리한가부터 시작해 보면. 그러니까 한미 FTA, 미국의 FTA는 나프타 이후에 핵심이 어디 있었냐면은 무역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가 있는데 자기들 강점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관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국가의 법을 바꾸는 건데 이걸 처음에 WTO에서 했어요. 그래서 다 있어요.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에 관한 WTO 조항이 있는데 이거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을 50년, 70년을 늘리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찬성하겠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다 반대하니까 이 부분을 한 나라 각계격파하자라고 하는 게 미국의 FTA 전략이었거든요. 무역이 아니라 애초에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가 핵심인 거고. 그리고 무역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대학교에서 원서 많이 보는데 대부분 미국 거거든요. 그렇죠. 혹은 뭐 미국 변호사가 바로 와서 일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걸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거기에 좀 방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저작권법의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 미키마우스법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소멸되는 그 전에 20년을 늘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미키마우스를 상표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네. 이제 계속 그 월트 디즈니사에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미키마우스법인데 우리나라 원래는 50년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50년이에요. 근데 네. 한미 FTA를 맺으면서 70년으로 늘렸죠. 그럼 이제 미국 영화라든가 미국 소설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원서라든가에 네. 대한 이제 저작권료 이런 것들이 20년 연장되는 거죠. 더 많이 이제 네네.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말고 네. 이 경상 수지에 들어가는 이제 서비스 교역에서는 네. 130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늘어나는 이런 무역이 현상이 아닌. 미국이 워낙 강점이 있는 그 분야에서 미국이 이권을 가져가는 게 원래 미국 쪽 FTA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는 무역 분야에서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철강 네. 자동차 부분이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에 우리나라 법을 미국식으로 바꾼다는 건 네. 규제 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규제 완화를 하면은 거꾸로 못 들어가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민영화 규제 완화만 할 수 있지 다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게 안 돼요. 우리 한미 FTA에 가장 많이 걸리는 부처가 어느 부처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처 중에. 글쎄요. 환경부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기 환경 규제를 하잖아요. 네. 배기가스 규제라든가. 그렇죠. 규제를 위한 예. 부처도 사실은 거기는. 그러니까 저탄소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네. 이거 다 한미 FTA에 걸렸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도화가 안 됩니다. 지금 한미 FTA 때문에 법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당장 이제 무역 상의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상의처럼 미국에 이제 여기 와 있는 데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럼 이제 우리 부처에서 이 한미 FTA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 재정 자체가 이제 무산되는 어허,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거꾸로 미국에 그런 걸 요구할 만한 내용들이 많죠. 있어요. 많은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우리는. 예, 바이 아메리카라는 건 이건 완전히 한미 FTA 위반이거든요. 그 모든 물건을 미국산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나프타를 먼저 이제 개정 협상을 하는데 네. 거기 원칙을 보면 이 바이 아메리카는 FTA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바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은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 아예 빼버린다. 예외 조항으로 만든다라는 게 들어있을 정도로 사실은 미국이 워낙 힘이 강한 나라니까 어거지를 많이 쓰죠. 시장도 워낙 크니까 여기서 장사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 미국이 강한 분야가 FTA에 그 미국 요구가 관철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내준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도 물론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미국이 보기에는 그리고 네. 한국이 지난 2005년, 2007년 그때 그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쓴 게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네, 철강 이런 쪽에서 뭐. 예, 네. 이런 쪽에서의 그 관세를 낮추는 거였고 그거를 관세를 낮춰놓으니까 그다음에 재협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연기를 했던 거고 결국은 지금 이제 자동차 관세 제로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을 건드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왜 WTO든 불가능합니까? 같으든 예. 낮춘 관세를 다시 올리는 거는 국제관행상 안 돼요. 뭘 할 수도 있어요. 하면 진짜 국제관행을 어겨서 한국이 정말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게 되기 때문에 아마 통상교섭본부도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어떤 이면 합의를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지적재산권을 가져가고 우리가 대신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지적재산권 가져간 거는 만족스럽고 대신 자동차나 철강 쪽에서 적자를 발생시키는 거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산업이 무너졌잖아요. 사실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국제분업이 바뀌면서. 그러니까요. 무너져가지고 그때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 그러니까 자동차나 철강은 미국이 최강이라는 의식, US 스틸이나 또는 디트로이트, 이 소위 이제 중년 이상의 미국 백인 남성한테는 그런 자부심으로 있다가 이게 확 무너지니까, 일자리도 있고, 그 가난한 그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백인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해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걸 되찾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미국의 산업 전략 자체가 네.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금융하고 실리콘밸리, IT 쪽으로 가면서 전통 제조업이 사실 딴 나라로 넘어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전략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예, 그게 이제 주로 민주당의 전략이었는데 네. 사실은 공화당도 월스트리트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건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서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굉장히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한미 FTA가 없었으면 오히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이건 미국에서 나온. 네, 미국 무역위원회 보고서고 계량 경제를 써서 돌려보니까 네.
원래 283억 달러인가 그랬을까, 저 2015년에 적자가. 근데 한미 FTA가 없었으면 440억 달러 적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 FTA 없었으면 미국은 더 적자가 컸을 것이다. 이 얘기는 미국이 무역 부분에서 이익을 본 FTA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재협상, 뭐 표현이 재협상이고 원래 문구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주장할 계제가 아닌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한 거 누가 보더라도 환경 규제를 하는데 그걸 FTA가 막는다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금도 아니고 환경 문제인데.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전 규제, 환경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이 그 사실은 미국이 제가 오기 전에 본 문건이 7개나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협정 명령, 행정명령 3개하고 나프타 협정 원칙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 한미 FTA 다음에 TPP 협상을 했잖아요. 그럼 또 한미 FTA도 바뀐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규제 일치라는 게 있어요. 규제 일치요? 예, 새로운 챕터예요. 원래 한미 FTA 없던 건데 이건 뭐냐면 미국하고 한국이 규제를 똑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미국의 환경 규제 기준으로 우리도 그럼 빽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장을.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두 규제를 일치시켜야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장사하는 거나 한국에 장사하는 거 똑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 논리를 들어서. 예, 근데 사실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규제가 너무 약해요. 근데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환경 규제,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환경 장치를 다는 게 아니라 EU의 환경 규제를 약화시키려고 하던 거죠. 아, 거꾸로. 예, 근데 EU는 안 되죠, 그게. 그게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작은 나라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럴수록 미국 자동차 산업은 더 이 경쟁력이 약해지죠. 떨어질 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만일에 환경 규제 강화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거기에 적응하게 되면 이제 수출하기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예, 경쟁력 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바꿀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김현정 본부장이 10년 전에 예.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은 무역구제라는 챕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덤핑 관세 이런 거 많이 맞잖아요. 예. 특히 철강이 많이 맞는데 거기에 제로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데 가령 우리나라가 철강을 너무 싸게 수출해요. 그러면 이제 덤핑을 때리는 건데 덤핑 예. 혐의를 거는 건데 그 생각보다 기준보다 높게 팔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높은 가격은 제로로 만드는 게 제로잉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싸게 판 것만 계산해가지고 너네 덤핑 몇 %. 때리는데. 예. 예.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없애겠다 그랬는데 지금도 제로잉을 쓰고 있거든요, 미국이. 계속 그거 갖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약속한 게 뭐냐면 한미 FTA에 의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행위는 못하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제로잉만 제대로 해도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가. 약속대로 해라. 예. 그 10년 전에 한미 FTA를 체결한 분이 10년 후에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집행되었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이득인 부분이 있긴 있네요.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그 막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덤핑 맞은 게 세계 2위. 그러니까 1위가 중국, 그다음 이제 한국이거든요. 역시 전문가랑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이해하고 싶지 않을 만큼 어렵거든요. 지금 어려워요? 아니 근데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7개나 보시고 공부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셨네 오늘.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신 다음에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속속 이해가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의제선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볼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최근에 대만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네. 정전이 발생하자 우리 보수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일시에 이거 탈원전 때문에 네.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다가 결국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탈원전 이러다가는 블랙아웃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요금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대서특비를 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블랙아웃 우리 경험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그래서 블랙아웃 경험하고 나서 그 대안으로 대규모로 이제 원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당시부터. 근데 지금 대만의 사태하고 이번 그 블랙아웃이 원전 정책 탓이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번에 그 사고가 난 것은 그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거든요. 예. 다탄 발전소라고. 여기서 그 직원이 실수로 연료 공급을 한 2분간 안 해가지고 이게 중단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발전소가 대만 전체 그 전기 공급량의 12%를 차지합니다. 10분의 1 이상.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니까 이 순간적으로 예비 발전을 돌려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수력 같은 경우는 발전 즉시 전력이 나오지만 예. 원자력을 포함해서 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 모두 다 최소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불을 필요합니다. 떼워야 되니까요. 떼워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2시간 이상 필요하니까 이거는 셧다운돼서 요번에 그 정상화되기까지 다른 예비 그 설비 가동 예비를 돌리는데 한 4시간 이상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전혀 원자력 문제와 관련이 없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 예, 실수에서 기초한 거고 또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전력 공급 규모가 42기가와트인데요. 네. 우리는 그 113기가와트 그 전력 공급 그 설비량 그 설비 네. 기준으로 규모가요.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이 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한 개 단일 발전소가 대개 2% 넘지 않습니다. 한 개가. 예. 그러니까 그 가스 발전소 규모가요. 예. 그래서 이 원자력은 그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지만은 예. 그래서 이런 발전소 한 개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 블랙아웃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 예. 그러니까 말씀의 이유는 대만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실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단위의 발전소가 그 정도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되지 들면 않는다. 가스 발전소는 2% 정도고 예. 그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의 한 5% 이상 7, 8%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 예비가동 설비 예비율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되는 전력 부족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력 예비율이 우리가 보통 평상시 한 25%, 한 2, 3%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제일 높았을 때가 한 27% 전력 예비가 남았어요. 그리고 제일 전기 많이 쓰는 때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피크 시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한 14% 이상 설비 예비율, 그 전력 예비율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만이 결국은 탈원전으로 인한 그 비용 상승 부분을 네. 전기 요금을 올려서 커버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제가 몇 차례 제가 정책이든 우리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거는 전력 예를 들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당분간 한 5, 6년간은 없고요. 그리고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력 예비율이 너무 많아요. 전력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다? 예, 남아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이상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기요금이 싼 거는 미래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요. 미래 부담을 안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구성이 딱 나오는데 한 3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씩 나눠지는데요. 3분의 1이 발전 비용, 즉 연료비죠. 예. 그러니까 석유나 예. 석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생산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비용은? 3분의 1이 네트워크 비용이라고 그래서 송배전만 관련된 개통망 관리 비용이 예. 있습니다. 전선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예. 이게 이제 3분의 1, 3분의 1씩 들어가고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 4% 정도가 또 뭐에 들어가냐면 이 정책 지원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래 에너지를 부담하고 원전 문제를 셧다운 하려면 나중에 원전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3분의 1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3분의 1 정도는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전기요금에 포함시킨 거죠.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 화석연료는 언젠가 고갈될 테니까. 성공한 사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다녔다라는 거고요. 정부라는 단어가 이때 탄생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요,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해당 공무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해당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이 되다 보니까 재판장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된 이유는 이제 수사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통상. 이 경우는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변호인 측, 그러니까 우병우 측 증인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반대신문, 뭐 검찰의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냥, 그 거짓말을 따지도록 내버려 두는데, 어제는 판사가 거짓말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해서 변호인 측 증인을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하라고 직권으로 명령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그렇죠. 일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예, 그쪽, 측에서 나온 증인이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거거든요. 예. 이 판사님의 이름을 좀 기억해둬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에서 재판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나 하여튼 행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예,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증인들이 굉장히 아예 안 많습니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때로, 예. 증언을 거부했었죠. 증언을 거부했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사법부의 어떤, 위신이 당연히 떨어진 것도 있고요. 예, 화가 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경우에는 이 판사님은, 직권으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냥 관례적으로는 본인이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이다. 네. 왜냐하면 휴대전화 교체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파악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용들이 다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마인드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 네.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 17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새로 생긴 최신 교정시설인데 여기에는 최순실 씨도 수감돼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수용된 곳은 6.5제곱미터의 독거실이고요. 심장질환 탓에 가까운 병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김 전 실장 쪽의 설명입니다. 그 전에 있는 곳은 뭐 기차 타고 5시간 가는 곳입니까? 예. 김기춘, 왜냐면 이런 최신 교정시설로, 이감되길 원하는 수감자도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선택받은 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니었으면 이감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최신 시설이고 냄새도 안 나고, 예, 쾌적하니까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수용자 인권 문제는 중요한데, 말씀처럼 모두에게 평등하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감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어서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각 부처의 장만 바뀐 거니까요, 아직은. 다음 수는요? 네,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의 임기의 성과를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반면에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다라는 자평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월호 참사 후에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했다 자평했지만요. 왜 구조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백서 제작에 들어간 예산은 5억 원인데요. 전국에 3,000부 배포됐습니다. 레어 아이템이네요. 3,000부밖에 없다고 하면. 예. 모든 정보는 백서를 발간해야죠. 예. 그리고 아마 중요한 사료가 될 거라고 봐요, 나중에.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다 하는 사료로 널리 회자될 거라고 봅니다. 예. 좋은 내용이네요. 대부분 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85% 완수했다. 근데 왜 탄핵을 당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예, 거기에 대해서 한강욱 전 비서실장이 한 말이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로 일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로. 훌륭하네요. 저는 이런 백서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료가 될 것이다. 예. 하지만 민망한 건 어쩔 수가 없죠. 거기다 국민 예산으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요. 자, 얼마나 좋은 사료입니까?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겨레 신문 발로 국정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국정원이 소위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에 돈을 냈다라는 보도입니다. 단체 이름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곳인데요. 2010년 국정원이 약 1년 동안 이 단체에다가 한 지회당 5천만 원 안팎으로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는 서울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11개 지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금 출처는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고 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댓글 부대죠, 이게. 예. 예비군 훈련, 한마디로 예비군 훈련 때 강사들을 국정원이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네, 안보 강연이라는 핑계로요. 강사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서 김대중 노무현 당선은 북한의 정치적 도발이 성공한 사례였다. 광우병 촛불 시위는 종북 세력의 선동이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다닌 겁니다. 국정원 돈을 받으면서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거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 혹은 진보 진영 자체가 종북이다.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탄생한 거예요.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보는 아무 상관없는 예비군 훈련 받으러 들어가면 김대중 노무현이 종북이었고 북한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런 걸 안보 강연이라는 이름하에서 했었죠. 네, 주로 촛불 집회를 또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진짜 안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안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목적은 진보 진영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그때 유포됐는데 종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유포한 당시에 소위 논객들이 있어요. 또 저는 이분들과의 커넥션도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최상위 단위에서 안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종북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그렇게 짜진 다음에 최말단에서 이런 강사들이 그런 강연을 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 계획 중에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이 단어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이. 네, 강사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김성욱 씨라고요. 한국자유연합 대표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소위 알파팀이라고 해서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보다 이력이 훨씬 겹칩니다. 유명한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자기가 종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스스로 떠올린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하에서 그런 역할을 주어졌고 그걸 수행한 사람들인 거죠. 그 관계도 따져봐야 된다, 이번 수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을 결국 보훈처장에 앉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요. 2011년에 2월 달에 국가보훈처장이 되는데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 최장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국가보훈처장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을 받아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보훈처에 앉힌 다음에 5.18은 북한의 지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구 부르지 마라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네, 재창을 금지하게 된 거죠. 보훈처가 종북 장사를 하는 정치기관이 된 거예요. 보훈처가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당시에 DVD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보훈처가 만들어서 배포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대부분 민주화 운동을 종북으로 헐뜯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정권은 정치 기부였어요. 완전한. 이걸 보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면교사로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네, 관련 안보교육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 달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주민했고,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안보교육을 부활시키는데, 여기에 강사 70%가 국발협, 그러니까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조정했다고 하는. 예, 돈을 댔다라고 하는. 돈을 냈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을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단어를 안보로 바꿔서 안보 교육을 강화하라고 한 다음에 실제 안보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이 성공한 사례라고. 그런 교육을 10년간 받아왔어요. 네, 친북 좌파들이 언도에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해 식약처는 성인이 매일 몇십 개 단위로 먹어도 문제 없을 정도의 독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사태가 공장형 밀집 사육의 결과인지라 최근 흙 목욕으로 진드기를 닭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사로 키운 닭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운동장에 재래닭을 자유롭게 방사시켜 키운 생협의 유정란에서 1979년 이래로 판매가 금지된 DDT 성분이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검출됐습니다. 이미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는 DDT이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사용됐었다는 토지에서 과거 사용된 DDT가 남아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산모 82명 중 81명의 모유에서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DDT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죠. 과거 과수원이나 집에서 마구 쓰였던 DDT는 반감기가 최대 24년이라 인체에 잔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식약처가 향후 독성물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동안 상실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먹거리 사태는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을 조작하고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소비에 관한 패러다임 자체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인간, 동물, 환경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소비를 이번 기회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닐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발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발세남인데 바람이 새는 남자인데 오프닝을 딱 해보면 괜찮다. 오늘은 좀 덜 세겠구나. 윤리적 소비. 네,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예. 저 세대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갑자기. 아니, 이게 윤리적 소비라는 단어를 듣긴 하지만 이건 뭐랄까요. 환경운동하는 분들이나, 일부 예민한 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먹어왔는데 뭘 이렇게 생각해왔거든요. 적어도 지금 어린 세대는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네, 달걀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모두 다 이 공장식 육식에 대해서 굉장히 도축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문제제기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실 이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달걀을, 계란을 싸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닭이 대략 A4지 한 장 크기 KG에서 그것도 한 층이 아니라 막 12층짜리 밀집 사육을 하니까 거기 한 마리만 문제가 생겨도 다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취재 때문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불이 24시간 켜져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 끔찍한 환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왜냐면 흙에서 키우면 닭이 흙을 뒤집어서 진드기를 알아서 털어낸다고 하는데, 그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썼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이제 윤리적 소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설비를 이렇게 12단까지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케이지 넓이도 좀 넓히고, 동물 관점에서 보면, 불빛도 그렇게 24시간 키우면 안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그런 걸 강제하는 법안이 있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많이 단을 올리면 올릴수록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 그 AI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물론,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단히 유난할 정도로, 유별날 정도로 무능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살처분을 한 80만 마리 했단 말이죠. 예. 그때. 유럽에서는 몇만 마리 수준에서 끝났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우리는 그때 3천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어요. 네, 구제역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살처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이렇게, 알 낳는 기계 취급을 하면, 이런 복수를 당하는 게 아니겠는가. 역습당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국가 단위에서 어릴 때부터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 자, 첫 번째 뉴스. 예. 만약에 거기가 반성을 가득 차봐요. 사료가 될 수 없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회고록이 오늘 나옵니다. 이 전 총재는 이 책에서 탄핵의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당 관리에 순응하느라고 제대로 직언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창 전 총재를 갑자기 인터뷰하고 싶네요. 네. 저희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10몇 년 전에, 한 17년 전에 처음, 두 번째 출마하기 직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였었거든요. 저로서도.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저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쓸 수 없었던.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마구 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첫 공판기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전 국민의당 부단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요.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채널A 보도입니다. 국민의당이 허위 녹취록 발표하기 이틀 전에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이 새로운 의혹 제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고용정보원의 특혜채용 감사 무마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내용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발표를 했다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 수차례 보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묵살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예. 당시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에 거의 육박을 했다가 유치원 발언과 뭐 대선 후보 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해서 반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결사적이었죠,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는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당이 팩트체크가 덜 됐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내부적으로도 얘기하는데도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뭐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추가 정황인 건데. 예. 이준서 최고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보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속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데 대한 간접 정황 정도로 제시된 것 같네요. 예. 네, 검찰 쪽 주장인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요. 오늘 오전 약 4,000명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아프간 전쟁 대응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후보 시절 이야기를 뒤엎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후보 시절에는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소위 이제 미국의 개입주의를 주창했던 오바마하고는 다르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미 발이 깊숙이 들어갔던 사안들에 대해서 발을 빼려고 해도 마무리를 짓고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태도를 바꿨다는 거고. 또 게다가 배너언이 퇴출되고 또 맥메스터가 더 입김이 강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외교적 해법에 실패할 경우에 군사적 옵션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TV조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그렇게 분석하겠죠. 예.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잘 안 되면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뭐 폭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 TV조선은 전쟁이 났으면 좋겠나 봐요. 예, TV조선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가 또 외교적으로 잘 안 되면 군사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하자는 거지. 전쟁은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우리 보수는 전쟁을 원하나 봐요. 예, 실제로 과거에 우리 보수는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갔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원전, 살충제 계란, 그리고 MBC, KBS 사태, 최근 이슈들이 많습니다. 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오늘 발음 또 새네요 갑자기.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을 저희가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현안들 좀 중간 점검해